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구독자 JS님의 의견을 좀 받게 되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시나모토스에 나온 빠르면은 내년에 어쩌면 테슬라에서 25,000달러짜리 모델 2가 나올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한 첨부 자료를 보내주셔서 이에 대해서 약간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은 보급형 모델에 대한 소식은 1월 7일 날 상하이의 기업 환경 보고서 정보 플랫폼인 원래는 이게 이제 원문에도 에코 어세스먼트라 그래서 환경 평가에 대한 내용이라고는 암시는 되어 있었는데, 테슬라가 현재 짓고 있는 건설 관련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뉴스화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거기서는 사실 얘기를 안 드렸지만 슈퍼 팩토리라고 이렇게는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공장을 짓는 거에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테슬라가 현재 하고 있는 공사는 총 4개의 프로젝트이고, 그 중에 현재 신모델의 프로젝트가 모델 2에 대한 것이라고 가만히 되는데, 그 팩토리를 사용해서 주요 설비라든지 생산 프로세스의 검증, 그리고 부품 단위의 어떤 성능 검증, 정합성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 이제 프레스 설비라든지 용접이라든지 도장 관련 설비들을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022년에 대략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량 생산 레벨이 아닌 거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으나, 프로토타입 검증을 위해서 공장 설비들을 그리고 재료 단위들을 좀 마사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대략 한국의 소나타가 16만에서 20만 위안 정도로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감안을 해볼 때 대략 16만에서 20만 위안 사이라고 어제 말씀을 또 드렸었죠. 그랬음은 이제 실제로 내연기관보다 더 저렴한 제품들을 팔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모델 Y가 가격을 낮췄던 이유가 중국 내에서 아우디라든지 벤츠라든지 BMW 등의 중급에서 고급형 그쪽 사이의 내연기관 SUV보다 좀 더 저렴하게 혹은 그들과 같이 팔기 위해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춘 게요. 물론 댓글로 다른 구독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4680 배터리 셀이나 그리고 구조화된 배터리 팩에 대한 중요성이 또다시 결국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시점에 모델 2가 나왔음을 볼 수 있겠고, 지금은 이제 좀 이런 하드웨어 쪽에서 설비를 작업을 미리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차량 탑승자 분류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차량 의자에 성인이 타 있는지 아니면 아이가 타 있는지, 그것이 실제로 이런 걸 인식을 정확히 함으로써 에어백의 에어를 순간 1000분의 1초에서 1000분의 3초 사이에 얼마나 넣을 것인지를 인식을 정확히 그래야 사고 즉시 생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이거를 11월 26일쯤에 발표를 했는데요. 탑승자의 체중 센서나 탑승자의 존재 센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컨트롤러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런 전체의 통신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특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좀 어제 발표된 니오데이 2020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이전에 제가 1월 5일에 짚어봤던 프리뷰에서 이런 4가지를 말씀드린 바 있었죠. A부터 D까지였는데 핵심인 부분들은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새로운 니오의 세단 전기차가 공개될 것이다 라는 파트에 있어서 예상과 같이 ET7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ET7은 이런 모습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외부나 내부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우선은 가벼운 거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주행거리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대폭 늘었습니다. 니오의 2세대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에너지 효율성도 높아졌고 충분히 이제 파워트레인의 성능도 좋아질 것으로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니오가 테슬라와 같이 거의 2개 기업 정도만, 테슬라와 니오 정도만 펌웨어 OTA를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충분히 OTA를 통한 개선의 여지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지금 발표가 됐지만 앞으로 나오는 거는 2022년 1분기부터 딜리버리 될 거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70kWh 기준 배터리 팩을 사용할 시 500km 이상 갈 수 있는 정도로 주행거리를 가질 수 있고, 100km 정도에는 700km, 150kW 정도의 배터리를 사용했을 시에는 대략 1000km까지 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신다면 대략 테슬라의 모델 Y의 롱레인지 버전이 511km 정도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니오 주주분들이 제일 기대하셨을 내용은 니오의 자율주행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니오의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그러니까 NAD를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법적 규제에 있어서 타협을 한 모습이고, 그 대신 센싱이나 로컬라이제이션의 자율주행 풀스택을 개발함으로써 좀 더 안전화된 그런 자율주행을 선호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빌아이와도 협력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성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의 올인 칩을 4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올인 칩이 2022년쯤에 대략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의 자비어 칩에서 개발된 방향으로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올인 칩이 2022년쯤에 공개가 될 것이고, 이거를 4개를 탑재하게 된다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 니오의 아퀼라가 성능이 좋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ET7이 2022년 1분기 이후 그쯤에 ET7의 자율주행을 보게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년의 기다림이니까 약간의 뭐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화질이 1.2Amp이고 니오가 내겠다고 발표한 것은 8.0A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6배 이상의 화질 개선이 있다, 이렇게도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 화각이 같다면, 이제 화각이 같은 그런 POV가 같다면 프레임 문제라든지 컴퓨팅 문제 때문에 이런 화질을 이만큼 올리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부분에서 확실히 이런 아까의 엔비디아의 올인 칩을 사용함으로써 컴퓨팅 파워를 좀 더 높임으로써 먼 무체를 바라봤을 때 정확도를 높이 가져갈 수 있는 고화질의 카메라까지도 탑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뜻은 또한 유효 인식거리를 이만큼 멀리 보더라도 높일 수 있다. 그는 이제 이번에 이 CEO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발표했던 내용은 디텍션 레인지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 모듈에 비해서 이만큼의 더 높은 디텍션 레인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라이다를 양쪽에 그리고 중안에 배치를 함으로써 센서의 그 리던던시 중복을 통해서 안전성 강화 쪽으로 나갔습니다. 라이다 기술 쪽을 보게 되면 확실히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다, 빨리 혁신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가 안 하고 있는 기술이라도 훨씬 더 좀 진지하게 보는 편인데요. 캐딜락의 CT6도 이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좀 더 정밀화된 지도를 뽑아낼 수 있었고, 그 결과로 그 높은 정밀성을 가진, 물론 이제 하이웨이에서만, 고속도로에서만 가능하지만 슈퍼크루즈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캐딜락의 슈퍼크루즈에 대해서는 그 센싱 사례를 소개드리면서 이렇게 이런 장표를 말씀을 드렸었죠. 캐딜락은 그 HD 맵을 라이다 기반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 기존의 센서를 볼 수도 있겠으나, 캐딜락 대신에 니오가 현재 같이 협력하고 있는 모빌아이의 사례 같은 경우는 HD맵도 카메라에서 주로 HD맵 솔루션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고해상도를 가져오지 않아도 되고, HD 벡터맵에 그 맵박스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HD 벡터맵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HD맵을 쓴다는 건 좀 지오펜싱이 된다는 의미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오펜싱이라는 건 울타리,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면 서울시까지만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지오펜싱 되는 울타리 자체를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실시간으로 HD 벡터맵을 모든 차량들이 크라우드 소싱 맵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오펜싱 자체를 굉장히 좀 늘릴 수가 있다,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모빌아이 차량이 대략 뭐 2,000대가 있다, 2천만 대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차량들이 하나하나가 혈관에 산소를 공급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맵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함으로써 HD맵 자체를 굉장히 확장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도 1년이나 2022년,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쯤까지는 HD맵을 다 깔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확장 가능성을 가진 모빌아이의 솔루션이, 맵 솔루션이 매우 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몇천만 대가 돌아다니면서 실시간으로 맵을 만들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교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전에 설명드렸던 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안전성과 정책성 문제 때문에 L2에서 L4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로 이 안전성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를 허들로 삼아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센서의 중복도 좀 굉장히 헤비하게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HD맵도 굉장히 좀 이런 덴시티,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맵스를 통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한마디로 이 정도면은 거의 철도에다가 레일을 깔고 그 위를 그대로 주행하는 정도, 그 정도의 굉장히 높은 정밀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제성과 인프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반면에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HD맵의 그 로드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로드북으로 서로가 서로의 HD맵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간략화된 HD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빌아이의 솔루션에 대해서는 좀 더 경쟁적으로 봐야 된다, 리스크적으로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도 니오에서 꼽을 수 있는데 약 644마력을 가지고 있고 최대 제로백까지 도달함에 있어서 3.9초 안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가격을 마지막으로 보게 된다면 ET7의 70kWh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배터리를 쓰게 될 경우 요즘에 12월 기준으로 니오의 신규 딜리버리 차량 중에 40%가 이 BAS 배터리 애저 서비스를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배터리 교환소에서 내가 먼슬리 페이를 내고 자유롭게 교체를 하는 그런 방식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58,000달러로 차량을 사면 되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한 달 기준으로 151달러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100kWh는 299달러 정도를 내면 되고, 그리고 프리미엄 에디션은 이제 배터리는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299달러고 61,000달러 정도로 가격이 한 3,000달러 정도 더 올라간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세운 것이 니오의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먼슬리 서브스크립션 피를 대략 680위안, 그러니까 한국으로 대략 11만원 혹은 이제 달러로 치면 105달러 정도면은 니오의 자율주행을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율주행이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특징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캐딜락에서도 GM 쪽에서도 그 가격을 낮추겠다, 그러면서 도심주행 울트라 크루즈를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니오도 이런 쪽으로 모빌아이의 매핑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율주행에 있어서 주목하는 점은, 캐시 우드로 그랬듯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의 상당 부분이 그 커다란 도약 자체가 주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 런치되느냐 못 되느냐, 그것에 주로 핵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경쟁 소프트웨어가 나올 때,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다가 생겼을 때 밸류에이션 모델이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모빌아이는 제대로 된 그걸 안 내고 있고, 2021년 4분기쯤이나 2022년쯤에 모빌아이가 뭐 지리 자동차와 슈퍼비전을 탑재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니오의 NDA라든지 이런 게 다 내년이나 올해 후쯤 이쯤이니까요. 지금은 경쟁사가 이런 식으로 없는 상황인데, 경쟁 자율주행이 생겼을 때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경쟁 역량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모델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오데이 2020의 배터리 서비스 분야에서는 2세대 스왑 스테이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150kWh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하루에 312대의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뭔가 했더니 한 번 스왑당 4.6분, 대략 한 5분 정도가 걸린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차가 들어와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출발하는 데 드는 시간이 대략 한 5분 정도 걸릴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155대의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2021년 말까지는 약 500대 정도의 스테이션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150kWh 배터리에 대해서는 CATL이 공급을 하는 것인데, 기술적으로 이제 굉장한 나노 코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혁신들을 발표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쨌든 보자면 2022년 4분기쯤에 프리미엄 전기차 위주로 도입이 될 로드맵을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시장에 공급되기까지는 여전히 한 2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테슬라와 니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건 약간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